예, 노동시장론입니다. 61번에 경제활동 인구 조사의 주요 단식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했네요. 잠재 경제활동 인구는 잠재 취업 가능자와 잠재 구직자로 이게 보탠 게 맞네요. 요거는 뭐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경제활동 인구를 15세 이상 인구로 이렇게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하는 게 맞죠. 반드시 바로 상위가 15세 이상 인구가 생산 가능 인구가 되니까요. 고용률은 취업자에서 고용률은 하나 건너뜁니다. 그래서 15세 즉 생산 가능 인구가 맞고, 실업률이나 취업률은 실업자 수를 요거는 경제활동 인구로 나누어서 곱하기 100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틀렸습니다. 혹시 다른 문제를 응용 문제를 보면은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노동시장에서 직종별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직종에 따라 근로환경의 차이가 존재하면은 임금 격차가 날 수 있죠. 직종에 따라 노동조합 조직률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 노동조합이 있는 데 없는 데는 차이가 납니다. 직종 간 정보의 흐름이 원활하다. 요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직종 간 정보의 흐름이 원활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담 스미스의 완전 경쟁 시장 이론이죠. 완전 경쟁 시장인데,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은 정보의 흐름이 원활하기 때문에 동일 임금, 동일 노동이 되겠습니다. 동일 임금, 동일 임금이 되겠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어떤 물건을 여기서 옷을 팔더라도 이 두 군데가 있다라고 할 때, 이 다른데 소비자가 얼마에 파는 거 다 알면은 이 가게가 높이 받을 수 없죠. 비싸게 못 받습니다. 왜? 다 아니까. 그렇게 하면은 장사가 안 되죠. 그러니까 가격 정보가 원활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임금을. 그래서 원활하면은 임금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지를 않습니다. 깜깜이가 될 때 소비자는 이쪽이 얼마 판지 모르니까, 정보를 모르니까 비싸더라도 그런가 보다 당연하다고 구매를 하겠죠.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고, 노동자들의 특정 직종에 대한 회피와 선호가 다르다. 그렇죠. 좋아하는 곳은 노동자들이 좋아하는 곳은 임금이 낮죠. 그러나 어려운 직종은 임금을 많이 줘야 사용자가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겠습니다. 6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분단 노동시장 이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어떻게 분단됐습니까? 1차와 2차로 분단된다. 1차는 대기업 생각하면 되고, 2차는 열악한 어떤 중소기업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해 봅시다. 인권 대치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쉽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내부 노동시장과 외부 노동시장은 현격하게 다른 특징을 갖는다. 굳이 하면은 내부 노동시장은 바로 1차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외부 노동시장은 2차라고 이렇게 해도 무난합니다. 근로자는 임금을 중심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중심으로 경쟁을 한다. 근로자는 때에 따라서 2차 노동시장은 임금이 문제가 아니고 당장 일거리만 있어도 족하다. 이런 그 경쟁이 바로 이 분단 노동시장에서는 발생을 합니다. 4번에 고학력 실업자가 증가하면 단순 노무직의 임금도 하락한다. 요거는 3회 때도 이렇게 했지만은, 고학력 실업자와 단순 노무직은 노는 이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63번입니다. 노사관계의 주체를 사용자 및 단체, 노동자 및 단체, 그 다음에 정부로 규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는 기술, 시장 또는 예산상의 제약, 권력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 해서 이건 시스템 이론이다. 이렇게 그냥 답을 기억하면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말고 답을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좋죠. 64번입니다. 근로자의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 체계는, 근속 연수 같으면 공무원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공무원 연공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5번입니다. 실업조사 등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습니다.
경제가 완전 고용 상태일 때 실업률은 0이다. 예, 실업률 0은 없습니다. 여기는 맞절적 실업도 존재하고 또 자연 실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하튼 실업률이 제로인 경우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생산 가능 인구로 나눈다. 이게 아까 1번에도 나왔죠. 생산 가능 인구로 나누는 게 아니고 경제 활동 인구로 나눠야 되겠죠. 이것도 틀렸네요. 일기 불순 등의 이유로 일하지 않고 일시적 휴직자, 일시적으로 일기 불순 때문에 실업자로 본다. 이건 아니겠죠. 예. 일시적 휴직자는 실업자로 보지 않습니다. 취업자로 봅니다. 단지 이게 있어요. 무급으로 6개월 이상 만약에 휴직을 할 경우에는 요때는 이제 실업자로 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3번도 아니다. 실업률 조사 대상 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우 취업자로 분류되는 게 맞습니다. 1시간 이상의 돈벌이를 하면은 취업자가 됩니다. 66번입니다. 다음 중 최저임금제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상황은 이게 6회 때도 했죠. 자, 최저임금제를 주려면은 기업이 튼튼해야 돼요. 기업이 튼튼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탄력성을 볼 때 비탄력적이라 비탄력 움직임이 없어야 돼요. 움직임이 작아야 돼요. 근데 탄력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변동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이게 비탄력적이어야 뭐냐면은 이런 기업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최저임금 얼마를 지급하라 하더라도 그것을 줄 수 있는 뭐가 됩니까? 여건이 됩니다. 그러나 이 탄력적일 경우에는 최저임금제가 어떻게 아주 부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 최저임금제를 지키자니 회사 경영이 안 되고 안 주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정부의 제재를 받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고용을 축소하게 된다. 그래서 실업자가 생긴다. 이런 그 원리가 되겠죠. 그래서 둘 다 탄력적인 노동 수요도 탄력적이고 공급도 탄력적. 이럴 때는 뭐냐면은 불안정한 회사라서 최저임금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7번입니다. 유보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물건을 사려고 할 때 멋있는 뭐 가방을 산다 이렇게 할 때 구매자는 최대한 뭐냐면 이까지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거를 바꿔서 판매하는 사람이다. 이걸 내가 가방을 100만 원 받아야 되겠다. 그러나 애누리를 어느 정도 해주겠다. 애누리를 하자고 하면은 그걸 감안하고 일단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은 최하 70만 원 이하가 되면은 이거 손해되기가 안 된다. 요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런 거를. 그래서 유보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노 임금이에요. 이거를 유보임금을 이걸 높여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빨리 판매가 안 되겠죠. 이게 유보임금 올라가면 갈수록 흥정하다가 안 된다 해서 구매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팔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유보임금의 상승은 기대임금을 하락시킨다. 이게 올라가면은 이게 기대임금이에요. 처음에 불렀던. 이것도 같이 올라가게 돼 있죠. 유보임금에서 실업기간 연장하죠. 실업은 연장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얘기네요. 값을 너무 많이 부르면은 마지노선이 높으면은 판매가 오래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유보임금의 상승은 이게 올라가면은 이게 이 기대 처음에 내가 이 정도 팔아야지 이렇게 하는 이 기대 임금도 같이 따라 올라가겠죠. 이거는 맞지가 않네요. 유보임금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시한 최고의 기업이다. 아이고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시한 최고의 임금은 이게 제시임금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시. 기업이 제시를 하죠. 취업자가 제시하는 건 아니죠. 이것도 틀린 내용이네요. 유보임금은 근로자가 받고자 하는 최저임금이다. 마지노 임금이 유보임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8번입니다. 다음 중 2차 노동시장의 특징에 해당되는 거. 2차는 대기업처럼 좋은 회사가 아니고 열악한 회사. 특징은 뭡니까? 높은 임금 아니죠. 안정성도 떨어지고 성장률도 떨어지죠. 이직률이 많죠. 한 달 하다가도 이직을 하고 이렇습니다. 왜? 2차 노동시장은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이죠. 69번 문제 임금 격차의 원인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이게 앞에 7회 때도 나왔던 내용이죠. 이렇게 필기시험은 이렇게 중복돼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익히시면 됩니다. 바로 앞에 나왔어요. 이것은 7회니까 앞에. 인적 자본 투자로 인한 생산성 격차가 나면은 당연히 임금 차이가 날 것이고 보상적 격차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차별하면 당연히 임금 격차가 발생하니까 A, B, C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70번 문제입니다. 단체 교습에서 사용자의 교섭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기업의 재정 능력이 좋으면 사용자의 교섭 능력이 높아지지 든든하니까 배짱이 생긴다 이 말이죠. 기업이 만약에 재정이 아주 딸락딸락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파업을 하면 회사 너무 위험하다 이래서 교섭력은 저하되겠죠. 사용자 교섭력의 원천 중 하나는 직장 폐쇄를 할 수 있는 권리. 이건 사용자 권리가 맞죠. 사용자는 쟁의 기간 중 그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원칙적으로 도급 또는 하도급은 줄 수 없습니다. 이거는 7회 때도 강조했던 내용이 됩니다. 이 조합원이 조합원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면 그만큼 사용자의 교섭력이 높아집니다. 그거는 맞죠. 비조합원은 거기에 파업에 가담을 하지 않으니까 그 인력을 동원해서 공장을 가동시킬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네요. 71번입니다. 만일 여가가 열등제라면 개인의 노동공급 곡선의 형태는 자 이게 우리가 또 소득효과 대체효과가 나옵니다. 임금이 자꾸 올라갈 때 이렇게 뭐냐면은 노동을 안 하고 나 여가생활 즐겼다 하는 이 소득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임금이 올라가더라도 계속 노동을 하겠다라고 대체 효과가 있어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이렇게 있죠. 대체 효과 있는데 그러면은 소득 효과 대체 효과를 볼 때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 여가가 정상제일 때 이렇게 소득 효과가 일어납니다. 후반 굴절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는 여가가 별로 열등제야. 나 그거 좋아 안 해 할 경우는 어떻게 계속 일을 하면서 돈을 더 벌겠죠. 그래서 여기 열등제라고 하니까 이거는 구부러지는 소득 효과 아니고 계속 가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체 효과는 계속 뭐가 됩니까? 오른쪽 우상향으로 계속 가죠. 그러나 소득 효과 되면 이렇게 된 게 이걸 후방 굴절이라고 하고 구부러지니까 그래서 요거는 열등제니까 우상향 한다가 맞네요. 우상향 한다. 이렇게 계속 노동을 하니까요. 앞에서 몇 번 했던 내용입니다. 72번입니다. 사회민주주의형 정치 조직이 무력하여 국가 차원보다 개별 기업 단위의 복지제도가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마이크로 코퍼라티즘이 특징 국가는 했습니다. 이거 뭐 이 정책을 이해하시지 마시고 마이크로 하면은 일본으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앞에는 우리가 자격 정보가 QNS 없는 나라는 스위스 이렇게 했죠. 이렇게 특징을 가지고 마이크로 하면은 일본이다 이렇게 일본은 개별 기업 단위의 복지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 건 맞거든요. 73번입니다. 노조의 교섭, 안티교섭 결과가 비조합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현실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에게도 단체 교섭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협의를 징수하는 샵은 이게 바로 에이전시 샵이죠. 에이전시 샵은 비조합원이지만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해서 이득을 볼 때는 그때 협의를 합니다. 이것은 에이전시 샵이 되겠네요. 샵에 대해서는 한 문제씩 나오죠. 실업률이 6%, 실업자가 60만 명일 때 취업자 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 나올 때 도표를 그려야 됩니다. 여기는 도표를 지금 안 그렸지만 예를 들어서 경제활동 인구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여기에는
비경제, 여기는 취업자, 실업자가 되겠죠. 여기에서 실업자가 얼마입니까? 60만 명인데, 60만 명인데, 요 인원이 요게 몇 프로라고 해요? 6%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6%가 뭐냐면 60만 명이에요. 그러면은 6%가 60만 명 같으면은, 자, 어떻게 될까요? 1%당 얼마예요? 1%당 6%니까 10만 명이죠. 1%당. 그럼 요게 6%면 요거 몇 프로 돼야 됩니까? 요거는 94%가 돼야 되겠죠. 94%. 왜냐면 요렇게 합쳐서 이게 뭐가 돼야 됩니까? 100%가 돼야 되니까. 1%가 10만 명이면 94만 명, 94% 같으면은 940, 940만 명이 되네요. 네, 이거 960이 아니고 940입니다. 네, 940. 요거는 요렇게 해서 됩니다. 요거는 960이 틀렸네요. 940만 명이 되겠습니다. 8-75번은 이게 문제 복원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넘어가시고, 다른 문제로 대체해서 보면은 경정시장에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5명을 고용하여 한 개당 2,000원에 판매합니다. 시간당 임금이 12,000원이에요. 임금을 지급하면서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다. 그럼 만일 아이스크림 가격이 3,000원으로 오른다면 현재의 고용 수준에서 노동의 생산물 가치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3,000원으로 오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 개당 2,000원인데 뭐냐면은 3,000원으로 오르면은 올라가죠. 자, 봅시다. 여기에서 보면은 도표를 봅시다. 5명일 때 2,000원이고 5명 인원은 똑같아요. 3,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몇 개를요? 개수가 개당 2,000원에 판매하고 있고 개수가 안 나오지만 시간당 얼마면 이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이때 이윤 극대화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요 몇 개를 지금 파는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12,000원으로 임금을 지급하면서 이윤 극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12,000원 가지고 어떻게 손해를 안 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12,000원. 그러면 2,000원 가지고 임금이 12,000원, 즉 극대화되고 있다고 하니까 손해를 안 본다라고 하니까 개수는 6개 나오는 요게 일단 1차 해결 과제가 됩니다. 6개. 6개를 찾아야 돼요. 6개 어떻게 나오느냐. 12,000원이 이윤 극대화고 개당 임금이 2,000원이니까 이렇게 6개가 되는데, 그러면 6개만 나오면 그 다음에 쉬워요. 그 다음에 똑같은 5명인데 개당 금액을 3,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 6, 18, 18,000원이 되죠. 그래서 6명일 경우에 노동의 한개 생산물 가치는 18,000원이 이게 한개 생산물 가치가 돼요. 한개 생산물 가치는 개당 단가 곱하기 수량이거든요. 단가 곱하기 수량 3,000원 곱하기 6 하면 18,000원. 자, 이렇게 일단 되고 18,000원은 나왔고, 그 다음에 시간당 이때 A씨의 노동의 투입량 어떻게 변화시킬까? 18,000원이라도 임금은 얼마입니까? 12,000원 똑같죠. 그러니까 임금 12,000원인데 수익은 한개 생산물 가치는 18,000원이니까 이익이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용을 더 모집해서 더 이익을 보려고 하겠죠. 그래서 18,000원에서 고용은 증가를 시킨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과정을 조금 잘 이해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화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6번입니다. 한국의 임금 페리티 지수는 100이고 일본의 임금 페리티 지수를 80이라고 가정할 때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답을 익히십시오. 이게 나왔던 문제가 나오거든요. 여하튼 간에 페리티 지수가 뭔지 몰라도 좋아요. 자, 100이고 80이니까 100이 더 어떻습니까? 높죠.
그래서 국민소득을 감안한 한국의 임금 수준이 일본보다 높다라고 이렇게 이 답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그 나머지 문제는 지금 말이죠. 이게 컴퓨터 문제가 복원이 안 돼 가지고 여기까지 돼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노동시장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